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사람 잘못 보셨어요. 비켜주세요. 영하 30도의 냉동 창고 안이었습니다. 눈만 덩그러니 내놓은 낡은 내거머 위로 하얗게 성에가 낀 여자가 얼어붙은 생선 괴짝을 들고 위태롭게 서 있었죠. 그녀의 앞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대양그룹 회장 강도윤이 굳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6년 전 자신이 매몰차게 내쫓았던 전처 윤혜수를 자신의 하청 냉동 창고 하역 인부로 마주친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대양그룹의 안주인이었던 그녀는 왜 이 지옥 같은 영하 30도 냉동 창고에서 제 몸짓만한 생선 괴짝을 짐승처럼 나르고 있는 걸까요? 대체 그 끊어진 6년의 시간 동안 그녀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발범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칼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어느 매서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대양그룹의 젊은 회장 강도인은 외곽에 위치한 하청 냉동 창고로 불시 점검을 나갔어요. 최근 하역장 물류지연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기에 직접 현장 상황을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거든요.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빈틈없이 차려입은 도윤은 따뜻한 차에서 내려 차가운 하역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창고 문이 무겁게 열리자 날카로운 얼음 송곳 같은 냉기가 그의 뺨을 무겁게 때렸죠. 거대한 냉동 창고 안은 마치 세상의 모든 온기를 빨아들인 차가운 지옥 같았습니다. 코 속의 솜털마저 단숨에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추위였어요. 성에가 잔뜩 낀 두꺼운 방한복을 입은 인부들이 하얀 입김을 거칠게 뿜어내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지게차의 굉음과 얼음이 부딪히는 둔탁한 파열음이 창고 안을 어지럽게 채웠습니다. 도윤은 미간을 찌푸린 채 묵묵히 하역 작업의 흐름을 날카롭게 지켜보았어요. 건장한 성인 남성들조차 5분을 온전히 버티기 힘든 그야말로 숨막히는 극한의 작업 환경이었죠. 바로 그때 매섭게 현장을 둘러보던 도윤의 시선이 한 구석에서 우뚝 멈추어 섰습니다. 다른 인부들보다 훨씬 왜소한 체구의 작업자가 거대한 생선 괴짝을 힘겹게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낡은 내거머로 코와 입을 칭칭 감고 붉게 충혈된 두 눈만 겨우 내놓은 아슬아슬한 상태였죠. 그녀의 속눈썹 위로는 하얗게 눈꽃 같은 성애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얇고 가녀린 몸으로 감당하기엔 얼어붙은 괴짝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무거워 보였어요. 한 걸음을 힘겹게 떼어놓을 때마다 가느다란 다리가 금방이라도 꺾일 듯 애처롭게 후들거렸죠. 무거운 괴짝을 가슴에 품고 계단을 내려오던 그 작업자가 순간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어붙은 바닥에 미끄러진 발끝이 허공을 향해 처절하게 허우적거렸어요. 쾅 하는 끔찍한 굉음과 함께 단단한 생선 괴짝이 시멘트 바닥으로 사정없이 곤두박질 쳤죠. 산산조각 난 얼음 파편과 괴짝은 정확히 도윤의 구두 앞 5cm 거리까지 굴러와 멈췄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튕겨왔다면 도윤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정말 아찔한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작업자는 괴짝의 무거운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에 아주 거칠게 나동그라지고 말았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작업자가 다급하게 사과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극도의 추위와 윗사람을 향한 공포로 인해 덜덜 가엽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두꺼운 장갑을 낀 손으로 바닥을 더듬으며 엎질러진 냉동 생선들을
허둥지둥 주워 담았죠. 제가 당장 다 치우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간절한 목소리가 도윤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아득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만 같았어요. 3만 번을 다시 들어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뼈아픈 바로 그 여자의 목소리였죠.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깊게 죽인 채 얼어붙은 사람처럼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날카로운 얼음 조각을 줍고 있는 그녀의 가냘프고 상처투성이인 맨손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작업용 장갑이 벗겨진 손은 심한 동상에 걸려 시뻘겋게 부어오른 처참한 모습이었죠. 갈라진 피부 틈새로는 붉은 핏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손가락 위로 도윤의 심장을 찢어놓는 물건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왼쪽 끝이 살짝 깨져 있는 푸른색 옷반지, 6년 전 그가 직접 끼워주었던 프로포즈 반지였죠. 도윤의 두 눈이 도저히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진이 난 것처럼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바닥에 웅크린 그녀의 낡고 더러운 내거머를 천천히 끌어내렸어요. 시멘트 먼지로 엉망이 된 얼굴, 푹 꺼진 두 볼과 핏기가 완전히 가셔버린 창백한 입술이 드러났죠. 하지만 그 처절한 몰골 속에서도 그녀가 윤혜수라는 명백한 사실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6년 전 끔찍한 불륜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가정을 벌였다던 바로 그 배신자 자신의 전처였어요. 화려한 사모님이었던 그녀는 왜 이 지옥 같은 얼음 구덩이에서 피를 흘리며 짐승처럼 일하는 걸까요? 너 윤혜수, 대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도윤의 입에서 도저히 믿기 힘들다는 듯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6년 전 다른 놈과 바람이 나서 야반도주했던 여자가 자신의 하청 공장, 바닥에 비참하게 엎드려 있었으니까요. 혜수는 사시나무 떨듯 어깨를 크게 흠칫거리며 황급히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죠. 사람 잘못 보셨어요. 비켜주세요. 갈라진 그녀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위태롭게 흩어졌습니다. 동상에 걸려 퉁퉁 부은 손은 바닥에 흩어진 생선들을 미친 듯이 긁어 모으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당장 똑똑히 고개 들고 나봐. 도윤이 혜수의 얇고 형편없는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캐시미어 코트 자락이 더러운 얼음 바닥에 무참히 스치는 것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놈이랑 좋다고 바람나서 나갈 땐 언제고 대체 왜 이런 시궁창 같은 밑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건데. 그의 서늘하고 매서운 눈빛에는 과거의 끔찍한 배신감과 지독한 혐오감이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었어요. 혜수는 핏기 없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터져나오는 뜨거운 눈물을 억지로 꾹 삼켜냈습니다. 당장 이거 놓으세요. 전 그저 짐을 나르러 온 일용직 인부일 뿐입니다. 혜수가 거칠게 움켜쥔 도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어떻게든 이 숨막히는 공간을 벗어나 다시 무거운 괴짝을 날라야만 했거든요. 오늘 채워야 할 작업량을 끝내지 못하면 당장 아이 수술비에 보탤 일당 10만 원이 그대로 날아가 버릴 위기였죠. 전처 행세로 동정이라도 구하러 온 거야? 내 회사인 줄 알고 일부러 찾아왔냐고. 도윤의 날 선 추궁이 쉴 새 없이 매섭게 이어졌습니다. 혜수의 창백하게 질린 입술이 지독한 모멸감에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억울함을 토로하는 변명조차 지금의 그녀에겐 너무나 큰 사치였습니다. 당장 수술대에 누워 신장을 이식받아야 할 6살.
은우의 창백한 얼굴이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렸으니까요. 오해든 뭐든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좋으니 제발 오늘 할당받은 일만 마치게 해주세요. 해수가 꽁꽁 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처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과거 사모님이라 불리던 알량한 자존심 따위는 차가운 바닥에 내던진 지 이미 오래였죠. 선불로 받은 돈이 있어서 이 일을 끝내지 못하면 전 정말 죽습니다. 얼어붙은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어요. 한때 재벌가 며느리였던 여자가 더러운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는 꼴이라니 도윤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오반장, 당장 저 여자 밖으로 내쫓아. 다시는 내 작업장에 얼씬도 못하게 해. 도윤이 뒤따라온 작업 반장에게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소리쳤죠. 그 잔인한 해고 선고에 해수의 얇은 어깨가 무너질 듯 거칠게 흔들렸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 이 일당 없으면 정말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만 해요. 그녀가 필사적으로 도윤의 바짓가랑이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가녀린 손을 아주 무참하게 쳐내버렸습니다. 매정하게 내쳐진 해수의 몸이 뾰족한 얼음 조각 위로 볼품없이 거칠게 나동그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찢어진 장갑 틈새로 삐져나온 그녀의 부르튼 손가락이 도윤의 눈에 다시 들어왔죠. 핏물이 엉겨붙은 그 상처투성이 손에는 여전히 왼쪽이 살짝 깨진 푸른색 옥반지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어요. 다른 놈과 눈이 맞아 도망쳤다는 여자가 대체 왜 6년 전 자신이 준 프러포즈 반지를 아직도 끼고 있는 걸까요? 도윤의 심하게 흔들리는 시선이 꽁꽁 언 손가락과 창백한 해수의 얼굴을 오갔습니다. 그의 차가운 이성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더 이상 쉬하지 마.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이제 내게 넌 아무런 의미도 아니니까. 도윤은 애써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다잡으며 매몰차게 뒤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그녀의 쉰 목소리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등짝에 푹 꽂혀들었죠. 분노와 끔찍한 배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할 가슴. 한 구석이 마치 예리한 칼날에 무참히 찢기는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절대 돌아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지만 구두 굽을 때는 그의 발걸음은 납덩이를 단 듯 무거웠어요. 6년 전에 그 분노가 슬픔으로 번져가고 있었으니까요. 도윤의 차가운 뒷모습이 두꺼운 철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지자 창고 안에는 지독하고 서늘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해수는 얼어붙은 두 손으로 상처난 얼굴을 감싸 쥔 채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처절하게 흐느꼈죠. 당장 내일 닥쳐올 수술비 걱정에 심장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선 괴짝을 들어 올려야만 아들 은우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고 비틀거리며 하역장 구석에 찌그러진 철제 사물함으로 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해수의 낡은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전화는 그녀에게 어떤 끔찍한 비극을 가져다 주게 될까요? 도윤은 매몰차게 돌아섰지만 무거운 철문을 나서기 직전 우뚝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알 수 없는 답답함에 작은 유리창 너머를 슬쩍 뒤돌아보고 만 것이죠. 하역장 구석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간 해수는 찌그러진 낡은 철제 사물함 앞을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따뜻한 식당까지 다녀올 10분의 휴식. 시간조차 너무나 아까웠던 그녀는 동상에 걸린 손으로 조심스럽게 사물함 문을 열었거든요. 그녀의 가녀린 뒷모습 위로 짙은 피곤함과 처절한 절박함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사물함 안에서 꺼낸 것은
얇은 비닐에 대충 쌓인 아주 초라한 주먹밥 한 덩이였습니다. 영하 30도를 밑도는 창고의 지독한 냉기 탓에 주먹밥은 이미 딱딱한 돌덩이처럼 꽝꽝 얼어붙어 있었죠. 해수는 그 얼음장 같은 밥덩이를 상처투성이 두 손으로 쥐고 핏물이 맺혀 갈라진 입술 사이로 힘겹게 우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뱃속을 채워야만 무거운 생선 괴짝을 다시 들어 올릴 수 있고 그래야만 오늘 일당을 무사히 받아갈 수 있었거든요. 눈물이 섞인 차가운 밥알을 그녀는 처절하게 씹어 삼켰어요. 유리창 너머로 그 참혹하고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던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두 주먹을 꽉 쥐고 말았습니다. 과거 최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만 입에 대며 우아하게 웃던 여자가 얼어붙은 주먹밥을 삼키며 목이 메어 컥컥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충격에 빠져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날카로운 벨소리가 창고의 정적을 무참히 찢어발겼습니다. 해수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형편없는 진동 소리와 함께 낡은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먹던 밥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전화를 받았어요. 핏물이 묻어 굳어버린 손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지며 가까스로 통화 버튼이 찰칵 눌렸습니다. 낡은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당장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롭고 가느다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죠. 엄마, 나 또 피토했어. 너무 무서워. 엄마 제발. 빨리 와. 그 한마디에 해수의 낯빛은 생기를 완전히 잃고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일당을 구걸하던 비굴한 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사라졌거든요. 오직 죽어가는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극도의 패닉만이 그녀를 지배했어요. 은우야, 강은우 괜찮아. 엄마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제발 조금만 버텨. 해수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짐승처럼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역장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생선 괴짝과 일당 따위는 더 이상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그녀는 머리에 쓴 방한모를 거칠게 벗어던진 채 꽁꽁 언 바닥을 미끄러지듯 내달려 무거운 철문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그 문 밖에는 아직 대양그룹의 최고 권력자인 도윤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성애의 눈이 먼 해수에게 전 남편의 시선은 먼지보다 못한 것이었어요. 쾅 하는 거친 파열음과 함께 철문을 박차고 뛰쳐나온 해수는 도윤의 넓은 어깨를 매몰차게 치고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굳어선 채 미친 듯이 멀어지는 그녀의 초라한 뒷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돈만 원에 덜덜 떨며 바닥을 기던 여자가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으니까요. 돈과 권력이라는 세상의 절대적인 힘조차 자식을 향한 어미의 본능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증명되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은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가 우두커니 서 있는 차가운 발밑에는 해수가 다급하게 내팽개치고 간 꽝꽝 언주먹밥이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스피커폰을 타고 흘러나오던 핏빛 어린 가여운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귓가를 처절하게 맴돌며 그를 괴롭히고 있었죠. 6년 전 더러운 불륜으로 임신했다며 내쫓긴 그녀에게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아이가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그의 머리를 잔인하게 어지럽혔거든요. 도대체 저 여자가 목숨을 내던지며 지키려는 그 불쌍한 아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미친 듯이 달려간 병원에는 과연 어떤 소름 끼치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덜컹거리는 낡은 만원 버스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은 해수는 터질 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영하 30도의 냉동 창고에서 묻혀온 지독하고 매서운 냉기가 아직도 해진 작업복 구석구석에 소름 끼치게 스며들어 있었거든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겨울 도심의 삭막한 풍경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그녀의 심장, 박동처럼 아주 어지럽게 흔들렸죠. 핏물이 엉겨붙은 두 손을 꽉 쥐고 기도하는 해수의 머릿속엔 오직 피를 토하며 울부짖던 6살 아들 은우의 목소리만이 처절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성에가 잔뜩 낀 차가운 버스 차창에 이마를 기대자 지옥 같았던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잔인하게 밀려왔어요. 친정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중소해운회사가 하루아침에 끔찍한 부도를 맞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시점이었죠. 쓸모없는 버려진 패가 되어버린 며느리를 치워버리기 위해 시어머니 장명숙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덫을 놓았습니다. 임신 중이던 해수의 진단서를 낯선 남자의 아이인 것처럼 완벽하게 조작하여 그녀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불륜녀의 낙인을 잔인하게 찍어버린 것이었어요. 이름에 물이 들어가고 배 타는 집안에서 온 무식한 여자가 감히 우리 대양그룹의 귀한 씨를 말리려 들어 시어머니 장명숙의 그 표독스럽고 저주 섞인 폭언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무당의 헛소리를 교묘한 명분으로 삼은 그 무자비한 권력 앞에서 힘없는 해수의 처절한 해명은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남편 도윤마저 어머니의 거짓말에 완벽히 눈이 멀어 해수를 벌레 보듯 경멸하며 매몰차게 돌아섰습니다. 해수에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주 끔찍하고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엄동설 안의 모진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그날 밤 뱃속에 어린 생명을 품은 해수는 맨몸으로 차가운 길거리에 무참히 내쫓겼어요. 주머니에 단돈 1,000원 한 장조차 허락되지 않은 채 찢어질 듯한 추위 속에서 밤새도록 짐승처럼 덜덜 떨어야만 했죠. 배고픔과 지독한 공포 속에서도 그녀가 유일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뱃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작은 아이의 희미한 태동 덕분이었습니다. 부모님마저 화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천의 고아가 되어버린 그녀에게 이 아이는 세상에 남은 단 하나의 핏줄이자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으니까요. 해수는 난방조차 되지 않는 비좁은 곰팡이 방에서 보호자 한 명 없이 외롭고 처절하게 아들 은우를 낳았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이를 등에 질끈 업고 뜨거운 불판을 닦고 남이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며 하루하루를 도끼 품고 버텨냈어요. 손발이 부르트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이 매일 밤 찾아왔지만 아이의 해맑은 미소 한 번이면 그 모든 지옥 같은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거든요. 가난하지만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살아가던 그 소박한 행복마저 잔인한 운명은 결코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은우가 밥을 먹지 못하고 노란 물을 토해내던 날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무서운 진단이 덜컥 내려졌어요. 어린아이에게 발병한 급성소아 신부전증. 당장 새로운 신장을 이식받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선고였죠. 당장 수술대에 오르기 위해 필요한 돈만 무려 3,500만 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해수에게 그 돈은 감히 닿을 수 없는 우주의 별빛보다 까마득했습니다.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피와 살을 모두 팔아서라도 돈을 구해야만 하는 지독하게 캄캄하고 처절한 암흑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거액을 단기간에 만질 수 있는 곳은 남자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도망치는 극한의 막노동 현장뿐이었습니다. 해수는 목숨을 걸고 영하 30도의 냉동 창고 하역장으로 들어가 매일같이 자기 몸집만한 얼어붙은 괴짝을 짐승처럼 짊어졌어요. 속눈썹이 하얗게 얼어붙고 손가락 피부가 쩍쩍 갈라져 피가 고름처럼 터져나와도 이를 악물고 무거운 짐을 옮겼거든요. 하루 10분의 쉬는 시간조차 아까워 찬 바닥에서 얼어붙은 밥을 씹어 삼키며 오직 은우를 살리겠다는 지독한 모성의 하나로 괴물처럼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하늘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기꺼이 자신의 신장을 떼어주려 했던 해수에게 병원은 지독한 영양실조와 혹사로 망가진 몸이라 기증부적합이라는 가혹한 판정을 내렸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뼈와 살을 갈아 넣었던 그 처절한 희생이 정작 아이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로 되돌아온 것이었죠. 피를 나눈 친엄마조차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끔찍한 절망감이 해수의 숨통을 차갑게 옥죄어 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세상에서 완벽히 사라진 상태였어요. 어느새 버스가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대학병원 정문 앞에 거칠게 멈춰 섰습니다. 해수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미친 듯이 응급실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백하게 질려 숨을 헐떡이는 은우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을 시궁창에 버렸던 그 남자. 은우의 친아빠인 도윤의 신장만이 유일한 희망으로 남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 전 자신을 불륜녀로 낙인 찍어 내쫓은 그 냉혹한 남자가 과연 자기 핏줄임을 믿고 선뜻 배를 갈라줄까요? 숨이 멎을 듯 달려간 병실 문 너머에는 과연 어떤 소름 끼치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숨이 턱에 닿도록 병원 복도를 내달린 해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508호 병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6살 은우가 가느다란 팔에 주삿바늘을 주렁주렁 매단 채 힘없이 누워 있었죠. 아이의 코와 입 주변으로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그녀의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왔어. 우리 은우 괜찮아? 해수는 더러운 작업복을 입은 것도 잊은 채 아이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어요. 세상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은 어미의 비통한 울음소리만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무섭게 열렸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나타난 사람은 다름 아닌 대양그룹 회장 강도윤이었죠. 해수가 미친 듯이 병원으로 뛰어갈 때 알 수 없는 이끌림에 홀려 몰래 그녀의 뒤를 쫓아온 것입니다. 도윤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해수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고 말았어요. 그녀는 본능적으로 두 팔을 넓게 벌려 침대에 누운 은우의 작은 몸을 온전히 가로막았습니다. 마치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새끼를 지켜내려는 아주 필사적이고 처절한 어미의 본능이었죠. 당신이 대체 여길 왜 쫓아와요? 당장 나가요. 해수가 잔뜩 독이 오른 목소리로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녀의 악에 바친 고함을 무시한 채 해수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환자 침대를 뚫어지게 응시했어요. 저 아이 대체 누구야? 내가 목숨 걸고 살리려던 핏덩이가 저 아이냐고? 도윤의 낮고 서늘한 질문이 병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해수의 눈동자가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절대로 이 잔혹한 남자에게만은 아이를 빼앗길 수 없다는 방어 기제가 발동했습니다. 그래요. 내 아이예요. 당신이 그렇게 끔찍하게 저주했던 그 불륜남과 낳은 내 아이라고요. 해수가 피눈물을 머금고 독하게 거짓말을 내뱉었어요. 이제 속이 시원해요?
남의 자식 죽어가는 꼴 구경하러 온 거면 당장 꺼지라고요. 그녀는 일부러 더 모진 말을 쏟아내며 도윤을 밀쳐내려 발버둥 쳤죠. 하지만 도윤은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해수의 흔들리는 눈빛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이 어딘가 지독하게 어설프고 처절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듯한 묘한 표정이었어요. 도윤은 해수를 거칠게 옆으로 밀어내고 기어이 은우가 누워있는 침대 턱 밑까지 다가갔습니다. 시끄러운 소란에 힘겹게 눈을 뜬 6살 은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윤을 올려다보았죠. 그 순간 아이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와 도윤의 시선이 허공에서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도윤의 전신에 마치 수만 볼트의 번개가 내리친 것처럼 엄청난 충격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숨이 턱 막히는 거대한 혼란이 그를 덮쳤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병상에 누운 아이의 눈매는 소름이 돋을 만큼 도윤을 완벽하게 빼닮아 있었습니다. 쌍꺼풀 없이 길고 서늘하게 뻗은 그 특유의 눈꼬리는 도윤의 어린 시절 앨범 속 사진을 그대로 오려붙인 듯 똑같았죠. 세상 그 어떤 조작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가 그의 눈앞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불륜남의 아이라는 해수의 도끼 어린 거짓말이 아이의 눈망울 앞에서 처참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도윤의 오만했던 확신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며 거대한 의심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죠. 거짓말하지 마. 저 눈매가, 저 얼굴이 어떻게 다른 놈의 자식일 수가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지진이라도 난 듯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사실대로 말해. 6년 전 내가 품고 나간 그 아이. 내 핏줄 맞지? 도윤이 해수의 얇은 손목을 부서져라 움켜쥐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어요. 하지만 해수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거세게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아니라고요. 당신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의 자식일 리 없잖아요. 그녀의 비명 섞인 울부짖음이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나 무서워. 침대에 누운 은우가 겁에 질린 얇은 목소리로 해수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가엾은 부름에 도윤을 쏘아보던 해수의 눈빛이 일순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죠. 그녀는 도윤의 손을 미친 듯이 쳐내고는 은우를 끌어안으며 다급히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당장 쫓아낼 테니까 우리 은우 눈 꼭 감고 있어. 해수는 다시 도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애원처럼 들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해수의 필사적인 저항에 밀려 결국 병실 밖 복도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굳게 닫힌 병실 문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머릿속은 폭탄을 맞은 듯 하얗게 타버린 상태였어요. 나를 똑같이 닮은 그 서늘한 눈매, 불륜이라는 조작된 명분, 그리고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는 가엾은 6살 아이.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맞춰지기 시작하자 그의 두 다리가 미친 듯이 후들거렸습니다. 과연 도윤은 어머니가 쳐놓은 추악한 거미줄을 걷어내고 자신의 진짜 핏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무겁고 짙은 정적이 내려앉은 대양그룹 최고층 회장실 안이었습니다. 온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따뜻한 공기를 내뿜었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도윤의 등줄기에는 서늘한 한기가 맴돌고 있었죠. 은우의 그 서늘한 눈매가 자꾸만 아른거려 그는 밤새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참나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최 실장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의 손에는 낡은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봉투가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직감한 도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최 실장은 굳은 얼굴로 다가와 도윤의 넓은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무겁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6년 전 그날의 진실과 강은우 군의 모든 기록입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는 몹시 갈라져 있었죠. 도윤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천천히 꺼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은우의 출생 증명서와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출생일을 역으로 계산해 보니 혜수가 엄동설 안에 쫓겨나고 정확히 9달 뒤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막힌 사실이 증명되어 있었죠. 은우 군은 100% 회장님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최 실장의 묵직한 한마디가 회장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도윤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지며 핏발이 붉게 서기 시작했어요. 그럼 6년 전에 혜수가 만났다는 그 불륜남은 대체 누구야? 도윤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멱살을 쥐듯 서류를 구겨 잡았죠. 그런 남자는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이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하지 않겠어요? 혜수 씨는 단 한 번도 회장님을 배신한 적이 없었다는 믿을 수 없는 잔혹한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여자가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오해를 뒤집어쓰고 쫓겨나야만 했단 말인가요? 도윤의 떨리는 턱끝을 향해 최 실장이 준비해 온 다음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6년 전 사모님을 미행했던 흥신소 직원의 자술서와 당시 산부인과 원장에게 건너간 거액의 수표 추적 내역이었죠. 이 모든 거짓된 판을 짜고 불륜 사진을 치밀하게 조작한 배우는 다름 아닌 장명숙 여사님이셨습니다. 최 실장의 입술에서 나온 이름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았어요. 도윤의 호흡이 짐승처럼 거칠고 무겁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왜 내 아내를, 내 핏줄을 길바닥에 내몰았단 말이야? 도윤이 피를 토하듯 절규했습니다. 당시 혜수 씨의 친정이 부도나자 여사님께서는 대양그룹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거물급 집안과의 정략 결혼을 추진하셨어요. 최 실장이 차분히 진실을 이어나갔죠. 쓸모없는 며느리를 합법적으로 치워버리기 위해 물가 여자가 집안의 씨를 말린다는 무당의 헛소리를 아주 잔악한 명분으로 삼은 것입니다. 돈과 권력에 눈이 먼 어머니의 탐욕이 죄 없는 며느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난도질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무당의 예언은 그저 허울 좋은 핑계였을 뿐 모든 것은 시어머니의 철저한 권력욕이 빚어낸 살인극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뱃속에 자신의 친손주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조차 흥신소를 동원해 불륜남의 아이로 감쪽같이 둔갑시켜버렸거든요. 보고서에 적힌 조작의 전말을 읽어내려가는 도윤의 두 손이 마치 발작을 일으키듯 미친 듯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야? 어머니의 그 알량한 거짓말에 속아 내 아내와 새끼를 사지로 몰아넣다니. 도윤의 억장이 형체도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극도의 충격과 끔찍한 죄책감을 견디지 못한 도윤의 두 다리가 순간 맥없이 픽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짐승처럼 처절하게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손에 쥐고 있던 수십 장의 보고서가 허공으로 하얗게 눈송이처럼 흩뿌려지며 바닥을 나뒹굴지 않겠어요? 으아, 도윤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단말마 같은 기괴하고도 처절한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더러운 불륜녀로 매도하며 엄동설안의 눈밭으로
매몰차게 내동댕이 쳤던 과거의 미친 짓이 뼈저리게 후회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얇은 옷 하나 걸치고 쫓겨난 여자가 홀로 내 핏줄을 낳고 그 지옥 같은 6년을 버텼어. 도윤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지지기며 피눈물을 쏟아내고 또 쏟아냈습니다. 아이의 수술비 3,500만 원을 벌기 위해 영하 30도의 냉동 창고에서 생선 괴짝을 나르고 꽝꽝 언 주먹밥을 씹어 삼키던 혜수의 처참한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 모든 끔찍한 고통과 비극이 바로 자신과 어머니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어요. 차라리 누군가 자신의 심장을 칼로 후벼 파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죽였어. 내 새끼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도윤은 대리석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주먹이 터져 붉은 피가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지만 혜수가 겪은 그 지독한 고통에 비하면 그저 작은 생채기에 불과했어요. 짐승처럼 울부짖던 도윤은 핏발선 두 눈을 번쩍 뜨며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분노의 불길이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죠. 진실을 알아버린 도윤은 과연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어머니를 향해 어떤 잔혹한 심판의 칼날을 꺼내 들게 될까요? 도윤은 화려한 회장실을 미친 듯이 뛰쳐나와 은우가 있는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차의 가속 페달을 밟는 내내 비서실장이 건넨 보고서 속 추악한 진실들이 그의 심장을 잔인하게 난도질했거든요. 6년 전 만삭의 아내를 눈보라치는 길거리에 내팽개쳤던 자신의 오만한 과거가 혐오스러울 만큼 끔찍하게 다가왔죠. 병원 복도를 가르는 그의 구두 소리는 마치 지옥으로 향하는 죄인의 발걸음처럼 무겁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어요. 508호 병실 문 앞에 선 도윤은 감히 문고리를 잡지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을 허공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가까스로 문을 열고 들어선 병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지독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은우는 지쳐 잠들어 있었고 혜수는 그 곁에 넋을 잃고 앉아 아이의 야윈 손을 어루만지고 있었죠. 도윤의 기척을 느낀 혜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두 눈에는 6년 묵은 서리빨 같은 경멸이 서슬 퍼렇게 피어올랐어요. 당신이 감히 거기가 어디라고 또 와. 당장 나가. 죽여버리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라고. 혜수의 쇳소리 섞인 악박꿈이 잠든 은우를 깨울까 두려워 억눌린 채로 병실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도윤은 혜수의 가시 돋친 독서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녀의 발치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정장 바지가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차가운 병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았죠. 대양그룹 회장이라는 오만한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오직 아내와 자식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처참한 죄인만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혜수야,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정말 미안하다. 도윤의 짐승처럼 갈라진 목소리가 혜수의 낡은 작업화 위로 볼품없이 툭툭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오열 섞인 사죄를 들은 혜수의 창백한 입술이 지독한 모멸감으로 기괴하게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죄? 당신 입으로 지금 사죄라고 했어? 혜수가 기가 막힌다는 듯 처절한 헛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린 도윤을 내려다보았죠. 6년 전 당신 어머니가 쳐놓은 그 더러운 덫채소가 나를 불륜녀로 몰아 눈밭에 내팽개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사죄? 그녀의 목소리는 뜨거운 피를 토해내듯 너무나도 처절하고 서늘했어요. 오직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핏줄마저 버렸던 남편을 향한 지독한 증오가 폭발하고 만 것이죠.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흥신소와 병원을 매수해서 조작한 줄은 꿈에도 몰랐어. 도윤은 대리석 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쾅 하고 무자비하게 찌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파열음이 조용한 병실을 무참하게 찢어발겼죠. 내가 눈이 멀었었어. 어머니 말만 믿고 너를, 내 핏줄을 사지로 내몬 미친놈이었어. 도윤이 짐승처럼 절규하며 다시 한번 이마를 쾅 하고 바닥에 내리찍었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도윤의 찢어진 이마에서 터져나온 붉은 핏물이 아주 끔찍하고 선명하게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면 당신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가 다 씻겨갈 줄 알아? 혜수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엎드린 도윤의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내가 영하 30도 냉동 창고에서 꽝꽝 언주먹밥 씹어 삼키며 이 3,500만 원 수술비 벌려고 짐승처럼 일할 때 당신은 뭘 했어? 혜수의 처절한 비명이 마침내 둑을 허물고 거칠게 터져나왔죠. 우리 은우가 피 토하며 엄마 부를 때 당신은 그 화려한 회장실에서 따뜻한 차 마시며 사장 노릇하고 있었잖아. 그녀의 한 맺힌 폭로가 도윤의 심장을 찔렀어요. 내가 그 지옥 같은 추위 속에서 동상 걸려 손가락이 썩어갈 때 당신은 내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 했어? 혜수가 6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피눈물을 토해내며 무릎 꿇은 도윤의 가슴을 주먹으로 미친 듯이 내리쳤습니다. 내 친정이 망하자마자 나를 쓸모없는 패처럼 내버리고 다른 여자랑 정략 결혼하려 했던 당신 어머니의 그 탐욕이 죄 없는 우리 은우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 그녀의 오열 섞인 절규가 병실의 공기를 가눌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짓눌렀죠. 도윤은 쏟아지는 아내의 원망을 그저 묵묵히 다 맞아내고 있었어요. 도윤은 혜수의 매질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피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의 굳은 살, 박힌 두 손을 꽉 쥐려 애썼습니다. 혜수의 가녀린 주먹이 닿을 때마다 6년간 그녀가 홀로 견뎌냈을 그 지옥 같은 고통이 뼛속 깊이 사무쳐왔거든요. 죽을 죄를 지었어, 혜수야. 제발 나를 죽여줘. 내가 어머니를 쫓아내서라도 너와 은우의 한을 갚아줄게. 도윤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다시 한번 바닥에 지지기며 비참하게 구걸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으로서의 위엄 따위는 완벽히 박살난 채 오직 처절한 용서만을 바라는 가여운 인간만이 남았죠. 엄마, 저 아저씨 왜 피 흘려? 나 무서워. 그때 침대에서 힘겹게 눈을 뜬 은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가냘픈 울음소리에 혜수의 분노가 일순간 멈추고 지독한 슬픔만이 차갑게 내려앉았죠. 그녀는 도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침대로 달려가 은우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당신의 그 더러운 피, 우리 은우가 보는 병실에 묻히지 말고 당장 나가. 혜수는 도윤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서늘하게 내뱉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쫓겨난 도윤은 과연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무사히 살려낼 수 있을까요? 찢어진 이마에 하얀 붕대를 감은 도윤은 초조한 걸음으로 다시 508호 병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혜수에게 짐승처럼 쫓겨난 직후 그는 곧바로 친자 확인과 조직 적합성 검사를 위해 자신의 피를 뽑았거든요. 복도 창문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따스한 봄 햇살이 그의 굳은 어깨를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영하 30도의 냉동 창고에서 겪었던 그 지독한 냉기와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기적 같은 온도였죠.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혜수는 창가에 서서 가만히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6년의 끔찍한 한이 뼛속 깊이 사무쳐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를 매몰차게 내쫓을 수가 없었거든요. 오직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눈앞에 선 저 원수 같은 남자의 신장이 반드시 필요했으니까요. 착각하지 마요. 당신을 용서해서 드린 게 아니라 내 아이를 살릴 장기 기증자가 필요했을 뿐이니까. 해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이 바짝 서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지독한 안도감이 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진 말조차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주치의와 최 실장이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하얀색 결과지에는 도윤과 은우의 유전자 검사 및 조직 적합성 항원 판독 결과가 낱낱이 적혀 있었죠. 회장님, 기적입니다. 강은우 군과 회장님의 유전자는 완벽한 친자 관계이며 신장 이식을 위한 조직 적합성 역시 100% 일치합니다. 최 실장의 벅찬 목소리에 병실 안의 공기가 일순간 거짓말처럼 멈추어 버렸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완벽한 천륜의 증명이 마침내 수치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100%, 정말 100% 일치한다는 거지? 내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거 맞지? 도윤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며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가진 수조 원의 재산이나 대양그룹 회장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보다 자신의 피와 살을 떼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천만 배는 더 감사했거든요. 해수 역시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안도의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3,500만 원을 구하지 못해 지옥을 헤매던 그녀에게 마침내 눈부신 구원의 빛이 내려앉았죠. 도윤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조심스럽게 은우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든 따뜻한 햇살이 아이의 창백한 얼굴 위로 황금빛 담요처럼 포근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영하 30도의 차가운 하역장 바닥에서 꽝꽝 언 주먹밥을 씹어 삼키던 해수의 지독한 결핍이 이 눈부신 햇살 덕분에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죠. 도윤은 숨소리조차 내기 조심스러운 듯 침대 모서리에 무릎을 꿇고 아이와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던 은우가 인기척의 얇은 속눈썹을 파르르 떨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아까 피 흘리던 아저씨 맞죠? 이제 안 아파요? 은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윤의 이마에 감긴 붕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끔찍한 고통을 애써 삼켜내며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작고 야윈 손을 처음으로 꽉 맞잡았어요. 핏줄이 다 비칠 만큼 가녀린 그 작은 손에서 자신의 핏줄이라는 강렬하고도 뜨거운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아버지로서 단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던 지난 6년의 뼈저린 시간이 그 단 한 번의 촉각적 교감으로 거대하게 밀려왔죠. 은우야,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야.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해. 도윤의 굵은 눈물이 맞잡은 아이의 하얀 손등 위로 후두득 떨어져 내렸습니다. 우리 은우 그동안 아팠던 거, 이 못난 아빠가 내 피와 살을 다 떼어서라도 완벽하게 다 고쳐줄게.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도윤은 은우의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오열 섞인 처절한 약속을 토해냈습니다. 그것은 대기업 회장으로서의 허울 좋은 다짐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어미와 아비의 절대적인 천륜의 맹세였어요. 아빠, 진짜 우리 아빠예요? 엄마, 나도 이제 아빠 있어? 은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해수를 바라보며 해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그 순수한 한마디에 뒤에 서 있던 해수는 입을 틀어막은 채
짐승처럼 처절하게 흐느껴 울고 말았죠. 죽어가는 아이에게 끝끝내 아빠의 존재를 숨겨야만 했던 그녀의 지독한 죄책감이 도윤의 등장과 함께 비로소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미치도록 원망스러웠던 전 남편이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우는 그의 넓은 등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따뜻한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당장 내일 아침 도윤의 신장을 은우에게 이식하는 대수술이 일사천리로 결정되었습니다. 도윤은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기꺼이 수술대 위로 올라갈 완벽한 준비를 마쳤죠. 길고 끔찍했던 영하 30도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새 식구에게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분노를 터뜨릴 악랄한 시어머니, 장명숙이 결코 이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과연 도윤은 어머니의 추악한 습격을 막아내고 무사히 아들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수술을 앞둔 이른 아침 대학병원 최고층 VIP 병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대양그룹을 호령하던 젊은 회장 강도윤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미련 없이 훌훌 벗어 던졌어요. 대신 그가 몸에 걸친 것은 얇고 초라한 하얀색 환자복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늘 세상의 권력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오만하게 빛나던 그의 갑옷이 병실 한 구석에 볼품없이 구겨진 채 버려졌죠. 오직 죽어가는 6살 아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아버지로서의 간절한 무게만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열리며 비서실 최 실장이 몹시 굳은 얼굴로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술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올수록 최 실장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차갑게 맺히고 있었거든요. 건강한 성인의 배를 갈라 장기를 떼어내는 대수술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늘 예측 불허의 치명적인 위험을 동반하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도윤의 옆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앞두고 스스로를 깊게 비워낸 구도자의 고요한 얼굴 같았어요. 도윤은 천천히 몸을 돌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최 실장에게 묵직하게 건넸습니다. 최 실장, 혹시라도 내가 마취해서 영영 깨어나지 못하거나 수술 중 잘못된다면 이 서류를 지체 없이 세상에 공개해줘.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지독한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유원장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최 실장의 두 눈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며 떨리는 손으로 그 묵직한 종이 뭉치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회장님,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불길하게 수술 직전에 유언장이라니요. 최 실장의 다급한 만류에도 도윤은 그저 씁쓸하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 유언장 안에는 도윤이 소유한 대양그룹의 절대적인 경영권 지분과 수조 원에 달하는 개인의 모든 부동산 및 현금 자산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재산의 유일한 상속자로 전처인 윤혜수와 친아들 강은우의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초월한 한 남자의 가장 완벽하고 숭고한 희생의 맹세였죠. 만약 사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병원이 발칵 뒤집히고 대양그룹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겁니다. 최 실장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지만 도윤의 흔들림 없는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양그룹 100개를 다 합친다 해도 내 핏줄인 우리 은우의 목숨값에는 감히 비할 수가 없어.
도윤의 단호한 대답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권력의 제국마저 자식을 위해 기꺼이 불태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죠. 평생 돈만 쫓아 괴물처럼 살아온 어머니의 탐욕스러운 그늘에서 마침내 완벽하게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에게 이번 신장 이식 수술은 단순히 배를 가르고 장기를 떼어주는 의학적 치료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6년 전 시어머니의 조작된 거짓말에 눈이 멀어 만삭의 아내를 엄동설 안에 쫓아냈던 자신의 끔찍한 오만함에 대한 뼈저린 참회였거든요. 영하 30도의 냉동 창고에서 꽝꽝 언주먹밥을 씹으며 아이를 살리려 했던 혜수의 그 지독한 고통을 이제는 자신이 피를 흘리며 갚아주어야만 했습니다. 마취의 두려움이나 수술의 고통 따위는 아버지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에 비하면 그저 가벼운 먼지 같았어요. 마침내 수술실로 향해야 할 시간이 되자 도윤은 얇은 환자복 차림으로 묵묵히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구두 대신 낡고 헐렁한 병원용 슬리퍼를 끌며 차갑고 긴 복도를 걷는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죠. 하지만 수술실을 향해 내딛는 그 단단한 발걸음만큼은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장군보다 용맹하고 거대하게 병원 복도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권위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직 새끼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칼날 위로 올라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아버지의 거룩한 뒷모습이었어요. 수술실 앞 차가운 대기석에는 혜수가 초조한 얼굴로 은우의 작은 손을 꼭 부여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환자복을 입고 다가오는 도윤을 발견한 혜수의 눈동자에 미처 숨기지 못한 짙은 걱정과 알 수 없는 연민이 복잡하게 일렁였죠.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찢어 죽이고 싶도록 끔찍하게 미웠던 원수였지만 지금 당장 내 아이를 살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잔인하게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도윤은 자신을 원망스럽게 올려다보는 혜수에게 일생일대 가장 따뜻하고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빠가 먼저 들어가서 튼튼한 신장 꺼내놓고 기다릴게. 우리 은우는 씩씩하니까 하나도 안 무섭지? 도윤이 무릎을 굽혀 은우의 야윈 뺨을 커다란 손으로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네, 저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빠도 수술 잘 받고 빨리 나와서 저랑 놀아주셔야 해요. 아이의 맑고 천진난만한 약속에 도윤은 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간신히 삼키며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뒤돌아서는 도윤의 굽은 등 위로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는 무언의 처절한 기도가 쏟아지며 수술실의 무거운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차가운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는 수술실 안은 온통 서늘한 푸른빛과 소름 끼치는 금속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윤이 차가운 수술대 위로 묵묵히 몸을 뉘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그의 몸에 복잡한 마취 장비들을 연결하기 시작했죠. 천장에 달린 거대한 무영등이 눈이 부시도록 환하게 켜지고 입과 코를 덮는 투명한 마취 마스크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스테인리스 수술대의 촉감이 등줄기를 파고들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아들을 살린다는 벅찬 안도감의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자, 이제 마취약 들어갑니다. 심호흡 깊게 하시고 숫자 10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10, 9, 8 의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아득하게 멀어지며 도윤의 시야가 서서히 깊고 검은 장막 속으로 흐릿하게 잠겨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흐려지는 의식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건강해진 은우가 활짝 웃으며 뛰어오는 눈부신 환상만이 가득 채워지고 있었죠. 하지만 도윤이 깊은 수면에 빠져든 바로 그 시각
병원 로비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과 함께 도끼 품은 시어머니 장명숙이 미친 듯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신장을 떼어 은우에게 이식하는 기나긴 대수술이 마침내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마취에서 힘겹게 깨어난 도윤은 찢어질 듯한 복부의 통증을 느끼며 VIP 회복실 침대에 창백하게 누워 있었죠. 혜수는 수술실 밖에서 안도의 눈물을 쏟아내며 무사히 회복 중인 은우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모든 고비가 무사히 넘어가고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병원 복도 저편에서 수십 명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고성이 무섭게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비켜. 그 천박하고 근본 없는 여우 같은 기집애가 감히 어디 숨어 있어.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시어머니. 장명숙이 험악한 인상의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휩쓸며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귀한 아들 배에 칼을 대고 신장을 빼갔다는 소식에 이성을 완전히 잃고 짐승처럼 패악을 부리며 쳐들어온 것이었죠. 그녀의 아나무인 같은 거친 난동에 조용하던 병동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화들짝 놀라며 복도로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대한그룹 최고 실세 사모님의 추악한 난동이 만천하에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은우가 방금 큰 수술을 마치고 자고 있다고요. 혜수가 복도로 뛰쳐나가 장명숙의 앞을 필사적으로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명숙은 혜수의 뺨을 향해 매몰차게 손을 치켜들며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독설을 사정없이 퍼부어댔죠. 어디서 남의 씨를 몰래 베고 들어온 더러운 버러지 같은 게 감히 내 귀한 아들 몸에 무식하게 칼을 대. 당장 내 아들 신장 다시 토해내지 못해. 장명숙의 악에 바친 고함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자 지켜보던 사람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6년 전에 내쫓긴 주제에 기어이 다시 나타나서 우리 집안의 씨를 말리려 들어. 무당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 장명숙은 미리 준비해 온 굵은 소금을 혜수의 얼굴을 향해 미친 듯이 쫙쫙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혜수의 낡은 옷과 상처투성이 얼굴을 무참하게 때렸지만 그녀는 은우의 병실 문 앞을 짐승처럼 굳건히 버티고 섰죠. 어머니가 흥신소시켜서 조작했던 그 더러운 진실, 도윤 씨가 이제 다 알고 있다고요. 혜수가 피를 토하듯 악을 썼지만 장명숙의 귓가에는 그저 발악으로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끝까지 주둥이를 놀려 당장 저 기집애 치우고 그 더러운 불륜남 핏덩이 새끼 당장 끌어내. 장명숙이 경호원들에게 거칠게 손짓하며 은우의 병실 문을 강제로 박살낼 듯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혜수가 이 악물고 경호원들의 억센 팔에 매달려 버텼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이겨내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했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핸드폰을 들어 이 끔찍한 폭력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지만 장명숙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도윤의 회복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무섭게 열렸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 놓지 못해. 환자복을 입은 도윤이 수술 부위를 움켜쥔 채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복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두 눈에서는 시퍼런 살기가 무섭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도윤의 짐승 같은 벼락 호통에 날뛰던 장명숙과 경호원들은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발견한 장명숙은 언제 폐악을 부렸냐는 듯 억지 눈물을 쥐어짜내며
도윤의 품으로 다가가 가증스러운 연기를 처절하게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불쌍한 아들아. 저 요물 같은 기집애한테 또 속아서 귀한 내 배에 칼을 대다니. 이게 웬 말이냐? 장명숙이 도윤의 팔을 붙잡고 통곡했지만 도윤은 벌레를 털어내듯 어머니의 손을 아주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그 가증스러운 입 놀리지 마세요. 저 요물은 해수가 아니라 바로 어머니 당신이니까. 도윤의 입에서 터져나온 서늘하고 끔찍한 폭탄 선언에 복도를 가득 메운 군중들은 숨을 헉 들이마셨습니다. 평생을 굽신거리며 살아온 아들의 반란에 장명숙의 화려한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질려버렸죠. 내가 마취하게 단단히 취해서 미쳤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애미한테. 장명숙이 악을 쓰려던 찰나 도윤이 환자복 품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최 실장이 뒷조사했던 유전자 검사지와 흥신소 직원의 자백서였죠. 똑똑히 보세요. 당신이 불륜남 새끼라고 사지로 내몬 은우가 100% 완벽한 내 친자식이라는 명백한 증거니까. 도윤은 그 서류들을 장명숙의 화려하게 화장한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사정없이 집어던졌습니다. 펄럭이는 종이들이 그녀의 뺨을 날카롭게 때리며 복도에 흩뿌려졌어요. 당신이 대양그룹 자금 메우려고 내 아내를 불륜으로 조작해서 그 엄동설 안에 쫓아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도윤의 짐승 같은 절규가 병원 복도를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흥신소를 매수하고 산부인과 원장에게 돈을 먹여 며느리의 임신을 조작했다는 추악한 진실이 만천하에 낱낱이 까발려지는 짜릿한 순간이었죠. 숨죽여 지켜보던 수십 명의 환자와 간호사들은 재벌가 사모님의 역겨운 실체에 경악하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완벽하게 포장되었던 장명숙의 우아한 가면이 군중들 앞에서 처참하게 박살나고 있었어요. 그건 다 모함이다. 저 기집애가 널 꼬여내려고 다 꾸며낸 조작이야. 장명숙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자백서를 찢어대며 끝까지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완벽하게 짓밟아 버렸죠. 경찰과 기자들이 이미 당신의 그 더러운 비자금 계좌와 흥신소 거래 내역을 다 털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대양그룹에서 완벽하게 끝났어. 도윤의 냉혹한 선고에 장명숙의 두 다리가 맥없이 풀리며 차가운 복도 바닥으로 쿵 하고 처절하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수십억짜리 모피를 두르면 뭐해. 자기 친손주를 죽이려 한 짐승만도 못한 악마인데. 구경하던 사람들의 경멸 어린 조롱과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장명숙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극도의 수치심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던 빌런이 자신이 무시하던 서민들 발밑에서 비참하게 망신을 당하는 최고의 사이다 폭발 순간이었죠. 도윤은 바닥을 기며 오열하는 어머니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최후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도윤은 이 추악한 악연의 끈을 어떻게 영원히 끊어내 버릴까요? 수많은 인파가 지켜보는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장명숙의 화려했던 권력은 처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역겨운 탐욕이 내 핏줄을 죽일 뻔했어. 당신은 이제 내 어머니도 대양그룹의 사람도 아니야. 도윤의 냉혹한 선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꽂혔죠. 그는 비서실장에게 당장 어머니를 끌어내고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영구 축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평생을 오만하게 살아온 재벌가 안주인이 경호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질질 끌려나가는 그 모습은
통쾌한 사이다 그 자체였어요. 며칠 뒤 한때 장명숙의 끝없는 탐욕을 상징하던 대양그룹 회장 일가의 대저택 거실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감사팀 직원들과 변호사들이 들이닥쳐 집안의 모든 금고를 봉인하고 값비싼 예술품들을 압류하기 시작했거든요. 도윤이 어머니의 차명 계좌와 불법 비자금 내역을 검찰에 전부 넘겨버린 탓에 그녀의 모든 자산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을 남의 피눈물을 쥐어짜며 쌓아 올렸던 그 거대하고 견고한 탐욕의 성이 허무하리만치 와르 무너져 내리며 완벽한 파멸의 늪으로 그녀를 질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육중한 현관문을 열고 서늘한 표정의 도윤이 저택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 수술을 받았던 환자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의 발걸음에는 자비 없는 냉혹함이 가득했죠. 산발이 된 머리에 초라한 실내복 차림으로 넋을 잃고 있던 장명숙이 아들을 발견하고는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도윤아, 내가 어떻게 애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장 저것들 다 내쫓으라고 해. 그녀는 핏발선 눈으로 도윤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빛은 북극의 빙하보다 훨씬 더 차갑고 매섭게 굳어 있었어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당신의 시대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붙잡은 장명숙의 손을 아주 경멸스럽게 쳐내며 서늘하게 내뱉었죠. 내가 가진 대양그룹의 모든 지분과 재산은 이미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혜수와 은우 명의로 100% 전부 넘겼어. 당신한테 떨어질 돈은 이제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고. 도윤의 그 충격적인 선언은 장명숙의 남은 숨통마저 완벽하게 끊어놓는 끔찍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평생 돈과 권력만 믿고 살아온 그녀에게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가 시작된 것이죠. 뭐라고? 대양그룹을 그 근본 없는 기집애한테 다 넘겼다고? 내가 단단히 미쳤구나. 장명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비틀거렸습니다. 돈도 권력도 심지어 평생 자신의 꼭두각시처럼 조종해왔던 아들마저 완벽하게 잃어버렸다는 끔찍한 현실이 마침내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거든요.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며느리 혜수가 이제 대양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억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충격에 다리가 풀려버린 장명숙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볼품없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이는 장명숙을 향해 도윤은 그 어떤 동정심도 없는 냉혹한 심판의 칼날을 마저 겨누었습니다. 당신이 정략결혼 투자금 받으려고 만삭인 내 아내를 불륜녀로 조작해 엄동설한 눈밭에 맨몸으로 쫓아냈지. 이제 당신이 똑같이 당할 차례야. 도윤의 서늘한 목소리가 텅 빈 대저택 거실을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보석을 두르고 오만하게 사람들을 짓밟던 재벌가. 사모님이 이제는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비참한 처지로 완벽하게 전락해버린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무서운 세상의 법칙이 거침없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장명숙은 알량한 자존심마저 내던지고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도윤의 발밑으로 처절하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도윤아, 제발 나를 쫓아내지만 마라. 내가 다 너 잘되라고, 우리 대양그룹 살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구두를 신은 도윤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움켜쥔 채 아주 꼴사납게 오열하며 구걸하기 시작했죠. 한때 혜수가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목숨 같은 일당을 구걸했던 그 비참한 모습 그대로
빌런 장명숙이 완벽하게 굴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어머니의 처절한 눈물 앞에서도 단 한치의 흔들림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라는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단어를 당신의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마. 진짜 어머니라면 자기 친손주를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아. 도윤은 바짓가랑이에 매달린 장명숙을 짐승 떼어내듯 아주 매몰차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오늘부로 강도윤이라는 이름에 얽힌 당신과의 천류는 완벽하게 끝이야. 우리는 이제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남이라고. 천륜의 절연을 선언하는 아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장명숙의 심장을 칼날처럼 잔인하게 찢어발겼습니다. 도윤의 매서운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경호원들이 바닥에 나동그라진 장명숙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 돼. 내가 이 대양그룹의 사모님인데 어딜 감히 손을 대. 도윤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현관문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는 그녀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저택을 채웠지만 더 이상 그녀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처럼. 길거리로 비참하게 버려지는 빌런의 최후는 답답했던 가슴을 뻥 뚫어주는 극강의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완벽하게 선사했습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버린 어머니의 끔찍한 몰락을 뒤로 한 채 도윤은 대저택을 미련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버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가 돌아가야 할 곳은 차갑고 쓸쓸한 회장실이 아니라 자신의 신장을 이식받고 새 생명을 얻은 아들 은우와 사랑하는 혜수가 있는 따뜻한 병실뿐이었습니다. 지독한 상처로 얼룩졌던 이 위태로운 세 식구는 과연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진정한 용서와 완벽한 회복의 식탁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지옥 같았던 대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어느덧 따뜻한 벚꽃 바람이 불어오는 3개월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하 30도의 모진 추위가 몰아치던 혜수의 고단한 삶에도 마침내 눈부신 봄 햇살이 가득 채워진 새 아파트의 아늑한 거실이 허락되었죠. 아빠의 건강한 신장을 기적처럼 이식받은 6살 은우는 언제 아팠냐는 듯 붉고 통통해진 뺨을 뽐내며 거실을 씩씩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그 사랑스러운 아이를 지켜보는 도윤과 혜수의 얼굴에는 과거의 상처가 씻겨나간 듯 아주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게 완벽한 평화가 안착하던 오후 고요하던 현관문 초인종이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과거 대양그룹을 호령하던 아나무인 시어머니 장명숙이 아주 초라한 몰골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아들 도윤에게 모든 권력과 재산을 철저하게 빼앗기고 영구 축출당한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화려한 모피 대신 시장에서 산 듯한 낡고 수수한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죠. 화장기 하나 없이 깊게 주름진 그 늙고 쇠약한 얼굴에서는 며느리를 짓밟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과거의 도끼라고는 더 이상 단 한 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장명숙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혜수와 도윤의 얼굴을 마주하고는 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대리석 바닥 위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혜수야. 돈에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이 늙은이를 제발 용서해다오. 그녀는 며느리의 발끝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뼈저린 후회와 수치심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을 미친 듯이 쏟아내기 시작했죠.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게 며느리를 핍박했던 절대 권력의 악당이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이 버렸던 피해자의 거실 바닥을 처절하게 기어다니며
목숨처럼 구걸하는 완벽한 굴복이었습니다. 해수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장명숙을 알 수 없는 복잡한 눈빛으로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남편의 핏줄을 품고 눈밭에 맨몸으로 쫓겨나 짐승처럼 덜덜 떨어야 했던 그 모진 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차갑게 스쳐 지나갔거든요. 3,500만 원을 벌기 위해 동상 걸린 손으로 짐을 나르다 쓰러졌던 자신의 끔찍한 고통을 떠올리면 당장이라도 소금을 뿌리며 내쫓고 싶을 만큼 지독한 증오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왕자에서 추락해 한낱 가여운 노인으로 전락해버린 그녀의 얇은 어깨를 보는 순간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어요. 해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엎드린 장명숙의 마른 어깨를 천천히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그 끔찍한 악행을 온전히 다 용서해서 이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해수의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거실을 잔잔하게 채웠죠. 다만 건강하게 다시 살아난 우리 은우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인 할머니를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예요. 내 아이의 따뜻한 미래를 위해 그 지독하고 참혹했던 악연의 고리를 오늘부로 끊어내는 겁니다. 그것은 과거의 한을 뛰어넘은 어미의 위대한 결단이자 조건부의 눈물겨운 용서였습니다. 해수의 자비로운 선언에 장명숙은 입을 틀어막은 채 더욱 짐승처럼 목 놓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소파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작은 고사리 손으로 장명숙의 눈물 젖은 뺨을 따뜻하게 닦아주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시고 저랑 같이 밥 먹어요. 저 이제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천사 같은 손주의 용서와 온기에 장명숙의 가슴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추악한 탐욕의 찌꺼기마저 완벽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핏줄의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은 참회의 눈물이었죠. 마침내 네 사람이 둥근 식탁에 마주 앉자 해수가 주방에서 모락모락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따뜻한 쌀밥을 가득 퍼서 내왔습니다. 영하 30도의 냉동 창고 구석에서 10분의 시간조차 아까워 씹어 삼켜야만 했던 그 돌덩이처럼 꽝꽝 얼어붙은 주먹밥과는 완벽하게 대조되는 밥상이었죠. 생존을 위해 홀로 처절하게 목구멍으로 밀어 넣어야 했던 차가운 눈물밥이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온기를 나누는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성찬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맴도는 거실에는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귀한 시각적 미각적 구원이 완성되었죠. 도윤은 말없이 생선살을 정성껏 발라 해수의 하얀 밥숟가락 위에 따뜻하게 올려주었고 장명숙은 그저 눈물 섞인 밥을 목이 매도록 달게 씹어 삼켰습니다. 서로의 밥그릇 위로 피어오르는 포근한 온기가 6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그들의 지독한 상처와 오해를 눈 녹듯 완벽하게 치유하고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가엾은 아이와 버림받았던 아내, 뼈저리게 후회하는 남편,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회개한 시어머니까지 가장 밑바닥에서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은 이들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진짜 가족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모진 원망을 씻어내고 함께 따뜻한 밥을 넘기는 이들의 모습은 지난 6년의 지독했던 겨울이 완전히 끝나고 완벽한 봄이 찾아왔음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생선 괴짝을 나르던 고단한 시간도 피눈물을 흘리던 억울함도 모두 이 눈부신 밥상 위에서 평온하게 흩어지고 있었죠. 눈물로 얼룩졌던 이 가족의 식탁에는 앞으로 영원히 부서지지 않을 따뜻한 웃음꽃만이 가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부탁드립니다. 달봄 사연이었습니다.